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결국 알아차림의 결여에서 생긴다.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꾹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려려고 하겠죠. 예. 억압시켜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그 억압 상태를 유지하지만 결국은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게 돼 있는 게 우리 성격이에요. 알아차림은 의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알아차림은 비의식적 또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미해결 과제를 정경으로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정경으로 안 떠오른 건 우리가 해소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거에 뭔가 조금 전에 그런 어떤 기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억을 내가 정경으로 떠올리는 순간 알아차림이 있어야 내가 떠올리거든요. 그럼 떠올렸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조금 전에보다는 다른 나의 감정 상태를 무조건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지만 떠올렸다는 건 지금 내 상태가 반영돼서 기억이 조작되니까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알아차림이 없는 행동도 있지 않을까요? 알아차림이 없는 행동. 어떤 게 있죠? 운전을 할 때 모든 걸 다 알아차려버린다면 운전 못해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알아차려버리면 안 되죠. 운전은 일부분의 의식만 개입되잖아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하면 그 뒤로부터는 마치 내 뇌에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듯이 잠재의식에서 그냥 해줘요.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뭐 어떻게 밟고 모든 상황적 그런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운동 지시가 내려가서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전체 메커니즘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 차원에서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차려야 된다면 피곤해서 안 되겠죠. 신경으로 만들어진 건 알아차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알아차림의 단계를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자동화된 거예요. 운전, 운동, 내가 뭐 책 읽기, 글쓰기 이런 것도 거의 의식적 차원이 개입은 되지만 대부분은 잠재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도 의식적 차원의 일부만 개입되죠. 아,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아서 내 안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건 잠재식 차원에서 일어나죠. 그러려면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지금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가능하죠. 본인에 대한 알아차림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 내가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어떤 지적인 부분의 욕구가 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 왜냐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뭔가가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일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알아차림 아닌가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이 현상 알아차림. 어떻게에 대한 알아차림이 행위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촉이 좋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내가 민감성이 훌륭하게 탁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영역에 대한 알아차림은 다른 영역의 알아차림에 도움이 된다. 내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제 생겼다면 이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내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나 또는 어떤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이나 다른 알아차림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이게 뭔가요? 전체성이죠.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이 알아차림의 영역이 특별히 어느 영역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면 한두 개의 영역만 알아차림이 발달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나 자기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건 있는데 자기 욕구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요 8가지 이걸 이해하면 저 사람은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못된 알아차림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도 오판하기도 하고
감정과 연결된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갈증, 뭐 휴식, 성욕, 어금니 깨물기, 주먹쥐기 이게 다 신체 감각이잖아요. 우리는 신체 감각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주먹쥐는 이 신체 감각이 나에게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면 주먹쥐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뭐 마지막에 하나 하나요. 화이팅 하잖아요. 이때 뭐 지나요? 주먹을 치는 거예요. 이 주먹을 치면 어떤 상태를 만드냐면 내 감정이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당당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뭐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 트라우마 환자나 공황장애 환자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신체 감각 하고 굳어지는 그 상태에 만약 신체 감각을 느꼈다면 이건 절대적 사실이에요. 지워지지가 않죠. 현재에서는 전혀 그러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나에게 주었던 그 충격, 그 자극과 비슷한 단서만 제공이 돼도 지금 여기서 나는 굳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신체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체 감각을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유독 아버지 이야기할 때만 딱 되면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 감정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저 신체 감각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내부에 내면에 어떠한 분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신체 감각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입술이 왜 떨리는지. 잠재의식 쪽으로 드러난 거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이제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떨리는 게 그 당시에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신체 감각을 느끼면서 그걸 알아차릴 때 그걸 뭘로 또 올릴 수 있나요? 정경으로 또 올릴 수가 있고 그 정경을 내가 수용하고 그걸 접촉할 때 게스탈트를 완결 지을 수 있는 거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은 편안하대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자꾸 경직돼 있고 몸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피드백을 해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제가 얼굴이 굳어 있었나요? 제가 몸이 부자연스러웠나요? 본인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그 알아차림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데 뭔가 보이지 않게 계속 걸림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욕구 아닐까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진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 뭐 남자들 같으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과거 어릴 때의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목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우선에 잠시만 내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이 직장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자신이 안에 내면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뭔가 도전하고 싶었던 게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본인은 뭐 했나요? 현실에 드러내면 고통스러우니까 눌려나 억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살기가 괜찮아지고 뭐 정년 퇴임할 때쯤 되면 그 욕구가 다시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었네라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물론 그 내면의 욕구를 좀 더 일찍 알아차리고 접촉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는 내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좀 쉬고 싶어요.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싶어요. 나는 지금 울고 싶어요. 이렇게 내 욕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아까
알아차림이 차단된 게 심리적 장애를 만든다 했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장애가 걷어내질 수도 있다. 말이 우리 뇌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내 뇌가 바뀝니다. 왜 알아차림이 차단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쁨을 표현하고 하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왜 억압시키고 차단시켜 놨을까요? 대부분 내사된 거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그러한 상황이나 그러한 내사에 의해서 내 욕구를 억압시키거나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삐뚤어진 교육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죠. 자기 감정을, 자기 욕구를 표출하는 걸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옛날 우리 유교적 전통의 교육은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 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배고파 하면 아니요, 배 안 고파요. 아니, 배가 고프면 배 고프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든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든 그걸 내가 표출하는 순간 나는 건강한 상태 나로서 있는데 그걸 억압하고 차단한 건 결국은 그러한 좀 기형적 교육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을 억압하거나 차단한 사람을 보통 사회적으로 볼 때 뭐라고 해야겠냐면 참 모범적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착하다 이런 말 듣는 건 사실은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인간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만 부응하고 거기에 대한 역할 행동을 하면서 연기만 하고 있다면 자기 상식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모범적이지만 개인의 게스탈트 형성에는 실패한다.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부를 하시는 건 뭐냐면 본인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접촉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 욕구를 알아차렸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궈내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잘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미쳐서 저렇게 설치지? 그 욕구를 알아차리고 정경으로 또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스탈트를 완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 많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속 이제 자기 안에 질문이 답을 얻어내게 만들어요. 부부 간에도 이제 이런 게 많죠. 뭐냐면 저번에 그 소하고 사자 이야기 해드린 기억나시죠? 그게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소의 욕구는 뭔가요? 신선한 풀을 먹는 거. 사자의 욕구는 근데 절대 자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춰준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엉터리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그거예요. 난 당신이 나에게 최소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난 여보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드러내줘야 돼요. 각자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순간 나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건강한 상태예요. 내 욕구를 드러내는 거. 근데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욕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계속 상대를 지적을 해요. 상대의 흠결을 계속 찾아요. 상대의 흠결이나 지적하기보다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난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 훈련을 계속 반복시키면 어느 순간에 부부관계 확 달라져 버려요. 그 관계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걸 다 100% 아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분의 갖고 있는 어떤 뭔가 틀이 있고 세상 모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관계는 모든 게 좋아해요. 제일 나쁜 게 서로 표현을 아무도 안 하는 거. 안 하고 계속 뭐냐면 지적하고 단점만 덜쳐내는 거. 그것 때문에 대부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부간에 훈련시킬 때 욕구
대한 알아차림 훈련시킬 때 뭘 하냐면, 여보, 나는 이럴 때가 가장 좋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 줄 때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저항하죠. 같은 그거라도.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난 정말 행복 소리를, 우리가 목소리 크게 하면 통제력을 더 크게 갖는다라는 착각하잖아요. 안 해요. 최면할 때 목소리 높이나요, 낮추나요? 우리가 사랑을 속삭일 때 높이나요, 낮추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착 가라앉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목소리 톤 되게 낮춰가면 겁나잖아요. 감정을 참 알아차린다는 거, 이게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아, 이 친구의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 아, 그걸, 나도 이런 부분들을 내 거에 좀 접목해야 되겠어. 아, 좋아. 하면 나는 그걸 내가 알아차렸다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어떤 거냐면, 알아차림이 차단된 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저번 수업에서 우리 말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전화 소통을 하든 뭐 직접 대면 관계를 하든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뭐냐면 성장하는, 진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관계가 왜 중요하냐? 아,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질적인 부분인데 전화하다 보니까 뭐 일순간에 근데 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 그것조차도 내가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뭐냐면 계속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름을 보는 거예요. 아, 저 다름. 근데 이걸 다름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안 쓰고 지금 부정적으로 쓰신 케이스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간 건 부정적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내 안에 여기 없는 걸 이 친구가 갖고 있네.까지 보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로 들어가 버냐면 주관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관적으로 들어가면 범위가 확 좁혀져 버리면서 부정적 감정을 끄집어 올려 버린 거예요. 이제 경계예요. 그 순간에. 왜냐면 부정적인 걸 썼기 때문에 좁혀진 경계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걸 사실은 그까지는 좋거든요. 아, 이 친구가 이런 좋은 게 있네? 내가 없는 거네? 이걸 내가, 나도 저런 거는 내게 넣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내 갖고 있는 거에 저게 들어와서 나는 훨씬 더 이제 진화되고 성장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내줘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친구는 내가 주는 거 다 안 받아가요. 박사님, 이런 노하우, 이 좋은 거를 다 오픈시키면 어쩝니까? 누구나 다 그럼 가져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좁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걱정되십니까? 근데 저는 그거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제가 1년 전에 내하고는 바뀐 내가 돼 있고 1년 후에 내는 또 다른 밖에 있는 존재가 돼 있을 텐데 뭐가 겁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내 걸 보고 공부를 해가 그 계층을 더 만들고 그게 또 피드백 들으면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더 빛나고 더 힘을 얻는데 그 사람이 더 성장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내 일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성장 안 하는 사람이면 아까 같이 내 요거 하나만 지켜야 될 사람이라면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가진 거 줘도 나는 끊임없이 준 거 10배, 100배를 채워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오픈 시기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그런 단계에서는 앞으로는 아, 이 친구 이런 좋은 부분이 있네? 그래. 요거 필요하면 요건 나도 요거는 내 걸로 한번 가져와 봐야 되겠어. 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로 안 들어가거든. 그때는 뭐냐면 긍정적인 상태로 내가 전략을 쓰는 거죠. 접촉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알아차림은 있었는데 접촉이 이상한 쪽으로 접촉을 가셨어요. 감정은 주관일까요? 객관일까요? 그럼 내 욕구와 관련된 어떤 주관적인 느낌, 이게 감정이에요. 내 욕구와 관련된 주관적 느낌. 내 욕구와 관련된 주관적 느낌이니까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를 만난다는 것이니까 나를 만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의 동물이죠.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 감정을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를 계속 만난다는 거다. 중요하다.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결국 촉이 좋다는 거고, 촉. 민감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결국은 수많은 체험의 연속인데 그 체험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묻혀서 뭔가를 경험하는가. 우리의 모든 체험은 언어로 부화돼서 뇌에 기억되고 그 기억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뭐를 묻히나요? 감정을 묻힌다. 감정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은 또 감정을 차단하려고 할까요? 힘드니까. 그래서 감정을 차단하는 이유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고통을 피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걸 주나요? 편안함을 주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정을 차단하는 게 좋네. 그런데 고통을 회피하기는 만드는데 또 한 가지 고통을 회피해서 편안함은 주는데 뭐까지 잃어버리냐면 활력까지도 잃어버린다. 나의 호기심이나 나의 어떤 활력, 열정 이런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안에 과거에 어떤 차단된, 억압된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 이 감정들 안에서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내 전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게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나를 회피적으로 만들거나 위축되게 만들었다면 이러한 감정들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나를 알아차리게 된다면 나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꼭 긍정적인 것뿐 아니라도 부정적인 것이라도 이러한 감정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알아차리고 만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이걸 바깥으로 뭐 해야 될까요? 표출해야 된다. 부정의 표현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의미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일화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어요. 기억 시스템으로 보면 덩치가 큰 사람에게 내가 어릴 때 맞았다면 덩치 큰 사람의 그 이미지가 내가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왠지 모르게 덩치 큰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콧수염 달린 사람에게 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나는 그 이후로 콧수염에 대한 이미지가 내 뇌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콧수염 달린 사람하고는 뭔가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를 본인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본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모든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볼펜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이 볼펜 맞죠?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뇌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이커도 지금 모르시면서 볼펜이라고 하잖아.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비추어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볼펜을 보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미지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뭘로 보고 있다? 내 안에 그 이전의 체험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로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우리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옛날 사람 만날 때는 뭐 중학교 동기나 초등학교 동기 만날 때는 대부분 뭐냐면 옛날 이미지를 가지고 만나요. 그 옛날 이미지를 띄워놓고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너 옛날 아니랬잖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옛날 아니랬잖아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날의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로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수했던 과거에 거기에 깨져버리고 환상이 깨져버리니까 만나봐야 뭐 하고 만남을 꺼려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왜냐면 너무 속물이 돼 있으니까. 어릴 때는 당연히 다들 착하죠. 다들 순하고. 근데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 중에 혹시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그분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언어로 거기에 가둬 버리려고 하는 거. 넌 참 착했잖아. 이 말을 하면서 넌 앞으로도 착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니한테 부탁하면 넌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